앞날이 창창한 중국계 아이비리그 명문 대학생이 하룻밤 사이에 아버지를 해친 범인이 되었습니다. 그에게는 어떤 사정이 있었을까요? 안녕하세요. 미스터리 수사국입니다. 오늘은 중국계 미국인 가족에게 발생한 끔찍한 사건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밝고 건강해 보였던 19세 소년이 서재에서 아버지를 사격도구로 여러 차례 공격하고 숨지게 만들었습니다. 그들 가족에게는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범인의 이름은 찰리 탄이며 캐나다 출신입니다. 그에게는 위로 형 한 명이 있고 부모님은 중국 출신입니다. 찰리가 중학생이던 당시 가족 전체가 뉴욕으로 이주하여 살게 되었습니다. 그는 여느 아시아 학생들처럼 성적이 아주 뛰어나 모든 과목에서 A를 받았습니다. 스포츠에도 소질있던 그는 쾌활하고 리더십 있는 성격으로 학교 축구팀 소속 선수로 뛰면서 중학교 학생회장도 맡았습니다. 그는 남녀할 것 없이 학교에서 인기 있는 인싸였습니다. 찰리의 아버지 탈량은 코닥 컴퍼니에서 20년 이상 근무했었는데 인화지 이미지 산업이 점차 쇠퇴한 후 그는 이미지 센싱 기술을 전문으로 하는 자신의 회사인 다이너맥스 이매진을 설립했습니다. 아버지 탈량은 능력 있는 사업가였는데 운영하던 회사의 시장 가치는 한때 5천만 달러 이상, 하나로 약 663억 원에 달했습니다. 심지어 일가족이 뉴욕주로 이사했을 땐 주지사의 환영을 받기도 하였습니다. 찰리는 남부러울 것 없는 완벽한 집안에 부잣집 아들로 학교에서도 가장 인기 있는 치어리더 팀의 금발 소녀와 사귀어 수많은 남학생들의 부러움을 샀었죠. 2014년 찰리는 전액 장학금을 받고 아이비리그 대학 중 하나인 코넬 대학에 입학하게 됐으며 그는 전통 있는 명문 대학에서도 성공적인 삶을 이어갔습니다. 사실 그의 체격으로는 학교 미식축구팀에 합류하기는 부족하였지만 경량축구 예비팀에 참여하여 자신의 실력을 발휘하여 팀의 스타 쿼터백이 되었고 코치의 높은 평을 받게 되었습니다. 모든 게 잘 돼가고 있을 때 예상치 못한 일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2015년 2월 5일 오후 찰리는 눈 오는 날에 갑자기 2시간 넘게 운전하여 학교로 가기로 하였습니다. 그는 코치에게 직접 휴가 신청을 할 수 없을 정도로 갑자기 떠났으며 룸메이트에겐 집에 급한 일이 있어 며칠 있다 올 거라고 말하곤 사라졌습니다. 그날 밤 10시 이후 찰리는 고등학교 시절 사귀던 전 여자친구 집을 찾아갔습니다. 그 당시 그는 기분이 다운되었고 또 우울해 보였습니다. 그가 떠난 직후 소녀는 이상한 낌새를 차리곤 마치 찰리가 스스로 안 좋은 생각을 할 것 같다며 경찰에 신고하였습니다. 신고를 받은 경찰은 바로 탄의 집에 도착하였습니다. 문을 열어준 사람은 찰리였습니다. 그는 평소와 다를 것 없이 행동하며 학업 스트레스로 잠깐 쉬기 위해 집으로 돌아갔다고 하였습니다. 경찰은 찰리의 예의 바른 행동에 몇 가지 질문을 한 뒤 집안은 살펴보지 않고 바로 떠났습니다. 하지만 4일 후 경찰은 한 통의 신고 전화로 다시 그 집을 찾아가게 되었습니다. 신고 전화를 한 사람은 바로 찰리의 어머니였습니다. 찰리의 어머니는 서투른 영어로 교환원에게 그녀의 남편이 서재에서 숨지게 됐다고 말하며 범인을 아들인 찰리로 지목했습니다. 경찰이 현장에 도착했을 때 찰리 모자는 이미 차고 입구에서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찰리는 차분하게 떨고 있는 어머니를 위로하면서 경찰에게 아버지는 2층 서재에 있고 범행 도구는 차고 문 옆에 두었다고 침착하게 이야기했습니다. 경찰이 위층으로 올라가자 49세의 탈량이 서재 테이블 아래에 누워있는 걸 발견했습니다. 서재 문 앞의 카펫에서 사격 잔해 여러 개를 발견했으며 그중 한 개에서 지문을 발견하였습니다. 추후 확인한 결과 찰리의 지문으로 밝혀졌습니다. 사건 과정에 대해 어머니와 아들의 진술은 일치했습니다. 탈량은 평소 가정폭력을 일삼았는데 사건 당일은 어쩐지 항상 온순했던 찰리가 폭발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아버지가 또다시 어머니에게 손을 대는 장면을 목격하게 되자 바로 차고로 달려가 친구가 잠시 보관해둔 사격도구를 꺼내 아버지를 향해 사격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사건 현장을 조사한 결과 모자의 증언에 허점이 많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우선 피해자의 위치입니다. 피해자 옆에 있는 의자 등 쪽에는 여러 작은 구멍과 화약 화상 흔적이 있었습니다. 이건 그가 사건 당시 의자에 앉아 있었다는 것입니다.
다시 얘기하자면 찰리 모자가 얘기한 것처럼 탈량이 아내를 공격할 때 그들의 아들이 사격도구로 아버지를 사격했다는 것과 달랐습니다. 또 사격자네가 떨어진 곳은 피해자와 일직선상에 있는 서재의 문 쪽이었습니다. 이는 탈량이 그 당시 컴퓨터 앞에 앉아 아무런 저항을 하지 않고 탈출할 생각도 없었을 때 아들의 사격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또 경찰이 사건 현장에 도착했을 때 집안의 온도는 매우 낮았습니다. 그 당시 바깥 날씨는 영하 10도가 넘었지만 방에 창문이 열려 있었습니다. 그리고 탈량의 몸에서는 썩은 냄새가 났습니다. 어머니는 아들이 홧김에 아버지를 공격하게 되자 본인이 곧바로 경찰에 신고했다고 하였습니다. 그렇다면 불과 10분 만에 탈량의 몸에서 부패한 냄새가 나올 수 있었을까요? 추후 법의학 결과에서도 사건 발생 시간이 어머니가 신고한 시간과 많이 차이 난다는 점을 밝혀냈습니다. 탈량의 몸에 나타난 흔적을 보면 그는 숨진 지 최소 36시간이 넘은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사실 날씨가 추워 아마 추측한 시간보다도 더욱 오래되었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탈량의 컴퓨터 기록을 보면 그는 2월 5일 4시 이후 자신의 이메일에 로그인한 적이 없었습니다. 아마 그는 그 당시 이미 세상을 떠났을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경찰은 확보된 단서를 토대로 사건 과정을 재현하였습니다. 2월 5일 오후 찰리는 학교에서 승용차를 운전하여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러다 어떤 이유로 그는 서재에서 일하고 있는 아버지를 향해 공격했습니다. 그리고 경찰은 미국 국경 기록을 입수하여 사건 발생 4일 만에 모자가 캐나다로 갔다가 다시 돌아온 걸 알게 되었습니다. 경찰의 추측으로 다시 집으로 돌아온 두 사람은 서재의 창문을 열어두었지만 피해자 탈량의 신체가 이미 부패되기 시작한 걸 확인하게 되어 서로 말을 맞춘 후 정당방위로 위장한 후 경찰에 신고하였습니다. 이러한 증거로 경찰은 찰리를 체포하여 그를 경찰서로 데려가 그를 특급 폭행 혐의로 기소하였습니다. 조사가 계속되면서 더 많은 증거가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경찰은 범죄 도구에 적힌 일련 번호로 도구 구매자가 사실 찰리의 룸메이트라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그러다 경찰은 사격도구 매장의 CCTV 영상에서 그의 룸메이트가 사격도구를 구입하기 전날에 찰리가 그 매장을 방문했었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점원의 기억에 따르면 그 당시 찰리는 그 사격도구를 정말 구매하고 싶어 했습니다. 하지만 그가 미국 국적이 아닌 캐나다 국적이어서 단기간에 사격도구 구매에 필요한 서류를 확보할 수 없었습니다. 그는 학교로 돌아간 후 룸메이트를 설득하여 사격도구를 구입하였습니다. 그리고 이튿날에 찰리는 토끼 사냥에 필요하다고 말한 후 범행도구를 빌려가 돌려주지 않았습니다. 탈량이 세상을 떠난 후 주말에 찰리는 팀의 코치와 팀원에게 휴가를 요청하는 이메일을 보냈습니다. 그는 이메일에서 자신에게 큰일이 일어났지만 걱정하지 말라고 말하며 뉴스에서 곧 그에 대한 정보를 보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앞날이 창창한 청년이 갑자기 범죄자가 되었습니다. 이번 사건에서 찰리의 학교 측과 그의 주변 사람들은 아주 큰 충격을 받게 되었습니다. 물론 학생들의 학부모도 포함되었습니다. 찰리가 특급 폭행 혐의를 받아들이지 않자 사건은 배심원 절차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사실 가족끼리 일어난 형사사건은 수감자와 그의 가족의 정서 문제를 고려해야 하여 심판하기가 아주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이번 사건에서 찰리의 가족은 재판에 새로운 방향을 제시하였습니다. 찰리의 어머니와 형은 피고인 찰리를 굳건히 지지하였습니다. 검찰은 그들 가족이 분명 처음부터 동맹관계를 맺은 것으로 추측하였습니다. 그리고 경찰이 탈량의 집에 도착하자 5분 만에 형사변호인이 그의 조수와 함께 사건 현장에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찰리가 경찰서에서 신문을 받기도 전에 또 여러 명의 변호사가 도착하여 찰리를 변호했습니다. 앞서 언급했듯이 탄신의 가족은 꽤 부유한 편이어서 막내 아들을 키우기로 결심한 것입니다. 변호사가 능력만 있다면 비용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찰리의 어머니는 수년간 가정주부로 일하지 않았으며 찰리의 형은 아버지의 회사에서 일해왔습니다. 탄씨 가족의 재산은 사실 탈량이 노력하여 일군 것입니다. 비참하게도 그의 가족은 그가 번 돈으로 그를 숨지게 한 범인을 보호하게 되었습니다. 그 당시 사건 담당 변호사는 제임스 노블스였습니다. 그는 자신감이 넘쳤고 법원 심리를 시작하기도 전에 찰리에게 다음 학기에 휴학할 필요조차 없다며
안심시켰습니다. 검찰도 그 변호사의 자신감이 어디서 나온 것인지 의아해했습니다. 이번 사건의 경우 탈량이 피해를 당할 때 그는 책상 뒤에 앉아 작업 중이었고 손에는 다른 사람을 해칠 수 있는 아무런 도구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 맡고 있었다는 찰리의 어머니와 같은 방에 있지도 않았습니다. 현장에도 아무런 싸움 흔적이 없어 찰리가 정당방위했다는 게 배제되었습니다. 하지만 검찰의 입장에서 그 사건은 몹시 어려운 모순이 있었습니다. 만약 탈량이 가족을 구타한 사실을 인정하면 변호인 측은 가정폭력을 중심으로 가해자가 억눌린 정신적 압박으로 정당방위했다고 주장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만약 탈량이 가정폭력을 저지르지 않았다면 찰리는 범죄를 저지를 동기가 없습니다. 만약 동기가 없다면 사건을 기소하기는 더욱 어려워질 것입니다. 결국 검찰은 탈량이 가족을 폭행했다는 전제로 기소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에 검찰은 증거로 9.11 경보 녹취록을 제출하였습니다. 해당 녹음은 1월 29일에 녹취되었으며 경찰에 신고한 사람은 찰리의 어머니였습니다. 911 Center, what is the address of the emergency? Yes. Hi. My name is Jane Pat. I heard an argument and my son talked to my husband. 녹음 속 찰리의 어머니는 울면서 경찰에게 자신을 살려달라고 애원하며 본인이 남편에게 구타당하고 있다며 그가 본인을 바닥으로 밀쳐 숨지게 하려고 했다고 진술하였습니다. 그가 서툰 영어로 이야기하고 있을 때 탈량이 갑자기 전화기 내선을 사용하여 경찰과 대화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매우 차분하고 유창한 영어로 경찰에게 말했습니다. 우리 가족은 괜찮습니다. 그냥 아내의 기분이 조금 나빴을 뿐입니다. 우리가 모두 괜찮으니 여기까지 오실 필요가 없습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물론 경찰은 출동하였습니다. 그리고 탄 씨의 집에 도착했을 때 생각 밖의 장면을 목격하게 되었습니다. 탄 씨 부인은 단정한 옷차림에 헤어스타일도 완벽하여 화난 남편이 아내를 때렸다는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아내의 눈은 방금 울었던 것처럼 약간 붉었지만 모든 건 정상인 것 같았습니다. 그녀의 목에는 아주 약간의 붉은 흔적이 있었지만 사람이 졸은 것으로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집안의 가구도 정상적이었고 가장 중요한 건 찰리의 어머니가 경찰의 도움을 거부했다는 것입니다. 그녀는 경찰에게 그들 부부가 약간의 논쟁이 있었다고 하며 이제 아무 일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자신에게 아무런 문제가 없으며 남편이 정말 아무 짓도 하지 않았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또 본인의 영화가 서툴러서 오해를 불러일으킨 것이라고 하며 탈량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현장에 도착한 2명의 경찰은 찰리 어머니의 안전을 확인하고 그곳을 떠났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찰리의 어머니는 다음날 법원으로 가 금지 명령을 신청하였습니다. 검찰은 장기간의 구타가 이번 사건의 동기라고 하며 아들들이 대학에 진학한 후 집을 자주 비우자 가정폭력이 더 심해졌고 이 사실을 알게 된 찰리가 집으로 돌아가 아버지를 해쳤다고 했습니다. 검사 측은 우선 탈량이 가족을 구타한 사실을 제시하여 피고인이 범행 동기가 있다는 점을 강조하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변호인이 정당방위인지로 변호하기를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생각밖의 변호인 측은 찰리가 어머니를 보호하기 위해 홧김에 아버지를 숨지게 했다 라고 정당방위로 사건을 변호하지 않았습니다. 변호인은 또 다른 가능성을 제시했는데 찰리가 무죄인 이유는 정당방위로 남을 해친 게 아니라 그는 범인이 아니었다는 것으로 변호했습니다. 그렇다면 탈량을 해친 사람은 과연 누구일까요? 설마 찰리의 어머니일까요? 사실 변호인단은 그렇게 변호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사람을 해친 사람이 찰리의 어머니라고 했습니다. 찰리가 어머니를 보호하기 위해 유죄를 인정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변호인이 사건 과정에 대한 추측은 아래와 같았습니다. 경찰은 탈량이 2월 5일 4시 이후 자신의 이메일을 로그인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탈량 비서의 증언에 따르면 탈량은 항상 업무용 이메일을 빨리 처리하였습니다. 컴퓨터가 없을 때는 휴대폰으로 답변하여 그에게 메시지를 보내기만 하면 몇 분 만에 회신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현장 사진으로 보아 그가 참변을 당했을 때 그는 분명 컴퓨터 앞에 앉아 있었던 것입니다. 또 처음 체크하지 않은 이메일은 2월 5일 오후 4시 11분이어서 그 당시는 탈량이 이미
세상을 떠났을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하지만 그 당시 찰리는 기숙사를 떠난 지 얼마 안 되어 집으로 돌아가는 중이었기 때문에 집에서 범행을 저지르기에 불가능했습니다. 찰리의 룸메이트의 말에 따르면 그는 전화를 받고 급히 떠난 것이며 그 전화는 3시 40분에 찰리의 집에서 걸려온 것입니다. 이에 변호인 측은 찰리의 어머니가 남편을 해친 뒤 아들에게 전화하여 아들에게 도움을 요청한 것으로 추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어머니의 전화를 받은 찰리는 바로 집으로 돌아가 현장을 처리하며 어머니와 대책을 논의하였습니다. 사격 도구에는 지문이 없었고 탄알에도 찰리의 지문만 몇 개 찍혀 있었습니다. 경찰이 확보한 증거는 너무 명백하여 일부러 배치한 것 같았습니다. 아주 깔끔하게 정리된 장면은 분명 찰리가 일부러 남겨둔 증거물로 어머니를 보호하기 위해 지어낸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아내가 남편을 해쳤다는 동기는 더욱 분명하였습니다. 탈량은 유언장이 없어 그가 세상을 떠나게 되면 그의 재산은 전부 아내가 받을 것입니다. 더욱 중요한 건 검찰 또한 탈량이 아내를 구타했다고 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아내가 구타당한 뒤 남편을 해쳤다는 이야기는 더 합리적이었습니다. 이에 검찰은 반박할 여지가 거의 없었습니다. 결국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찰리의 어머니는 범죄를 저지를 동기와 시간, 가능성이 더 많았습니다. 검찰에게 또 다른 불리한 상황은 어머니가 찰리의 직계가족이기 때문에 법정에서 증언을 거부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찰리 자신도 증언을 거부하였습니다. 이로써 이번 사건에 연루된 3명 중 1명은 숨지게 되었고 2명은 증언을 거부하였습니다. 누군가 사람을 해쳤다는 물적 증거가 부족하였습니다. 변호인 측은 사건을 찰리가 정당방위한 것에서 탈량이 찰리와 그의 아내 중 누가 해쳤는지 확인하는 것으로 변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질문을 배심원단에게 던졌습니다. 피고인 찰리는 인품이 뛰어났기 때문에 검찰이 찾은 증인조차 그가 잔혹한 살인범이 아니라 착한 소년이었다고 증언하였습니다. 그리고 다른 용의자인 찰리의 어머니는 키가 작고 성격이 아주 온순하였습니다. 심지어 그녀는 목소리도 매우 부드러워 남편의 가정학대를 진술할 때 사람들의 공감을 이끌어냈습니다. 그리고 피해자 탈량에 대해 그의 이웃과 부하 직원, 그리고 아내와 아들, 또 동업자는 전부 그가 수시로 화낼 수 있는 황제로 묘사하였습니다. 그는 성격이 경솔하여 부하들을 자주 꾸짖었습니다. 배심원단은 사실 이번 사건에 가해자의 감정에 이입된 것이었습니다. 추후 인터뷰에 따르면 배심원단은 비공개 토론을 하며 아주 고통스러워하였습니다. 12명 중 4명은 탈시 모자를 아주 동정했었는데요. 전부 여성이었습니다. 그녀들은 찰리가 그저 어머니를 보호하고 싶어하는 착한 소년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엄마도 그냥 자신을 보호하고 싶은 나약한 여자일 뿐이라고 하며 그들 중 누가 사람을 해쳤던 전부 동정받을 자격이 있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경찰이 확보한 증거로는 정확히 누가 범인인지 전혀 증명할 수 없었습니다. 배심원단은 무고한 19세 소년을 감옥으로 보내 그의 인생을 망칠 수 없었습니다. 4명의 배심원은 그가 감옥 생활을 하게 될까봐 울기도 하였습니다. 그들은 찰리의 유죄를 단호히 거부하였습니다. 배심원단은 2 그룹으로 나뉘어 50시간이 넘는 논쟁을 벌인 끝에 6대6으로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렇게 사건은 결국 기각되었습니다. 평소라면 판사는 새로운 재판이 재개되어 다시 배심원단을 구성하게 된다고 선고해야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판사는 배심원단의 결론이 6대6이라는 소식을 듣게 되자 침묵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판사는 갑자기 피고인 찰리에게 당신은 좋은 아이입니다. 저는 당신과 당신의 어머니가 각자의 어려움을 갖고 있다고 믿습니다. 그의 말은 법원 전체를 매우 이상한 분위기로 몰아넣었습니다. 검찰과 변호인 측은 함께 놀라면서 판사가 판결을 내기를 조용히 기다리기만 하였습니다. 침묵 후에 사람을 놀라게 한 장면이 나타났습니다. 판사는 이번 사건을 종결내었으며 새로운 재판 절차가 필요 없다고 발표했으며 피고인 찰리는 결국 무죄 판결을 받고 법정에서 석방되었습니다. 사건 담당 검사는 바로 현장에서 판사의 판결에 항의하며 총격 잔해에 남아있는 지문이 물적 증거라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판사는 증거물에 지문이 있다는 건 피고가 그 물건을 만졌다는 것만 증명할 수 있으며 사격 도구에는 지문이 없어 그가 사격한 증거가 없다고 하였습니다. 검찰이 계속 따지려고 하자 판사는 그를 막으며
공식적인 절차로 항소하든지 아니면 정식으로 찰리가 아버지를 해쳤다고 기소하십시오. 하지만 지금 한마디만 더 하면 법정 모독죄로 바로 체포하겠습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이후 사건은 또 다른 형태로 발전하게 되었습니다. 두 사람은 모두 탈량을 해칠 가능성이 있었지만 정확히 누가 사람을 해친지는 입증할 수 있는 증거가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피해자 탈량은 확실히 숨지게 되었는데 범인이 없었습니다. 미국 법에 따르면 두 사람 모두를 감옥으로 보낼 수 없었습니다. 이렇게 탈량의 사건은 정말 충격적인 결말을 보게 되었습니다. 찰리는 무죄로 석방되었으며 그의 어머니는 기소되지 않았습니다. 누가 탈량을 숨지게 했는지는 아마 탄신의 가족만이 알고 있을 것입니다. 법원과 국민은 결코 아무런 진실을 알 수 없을 것입니다. 사건을 담당한 판사는 사건이 종결된 지 한 달도 채 되지 않아 형사법원에서 재판권이 박탈되어 더 이상 형사사건을 심판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그의 판결이 민중의 신뢰를 잃었다고 했지만 그는 기자와의 인터뷰에서 자신의 잘못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탈량이 설립한 회사는 결국 장남 제프리 탕과 그의 어머니가 이어받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에 사람들은 뭔가 이상한 점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성격이 불같은 탄씨 집안의 가장을 숨지게 하기 위해 둘째 아들을 희생시켜 어머니와 장남이 수천만 달러의 재산을 본인들의 명의로 돌렸습니다. 어떤 친구들은 찰리가 결국 풀려나게 됐으니 희생된 사람이 없다고 할 것입니다. 사실 이번 사건의 후속 조치는 악을 행한 자들이 언젠가는 처벌을 받게 될 것임을 사람들에게 알려주었습니다. 2015년 말에 찰리는 대학에서 퇴학당하게 되었습니다. 놀랍게도 그는 두말 없이 그냥 짐을 싸서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사건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3년 뒤인 2018년에 그는 불법 사격도구 소지와 사격도구를 국내로 반입했다는 혐의로 경찰에 기소되었습니다. 불법 사격도구 소지는 그가 자격증 없이 룸메이트의 사격도구를 소지한 거로 이해할 수 있지만 사격도구를 국내로 반입했다는 혐의는 어떻게 된 것이었을까요? 앞서 언급했듯이 탈량이 숨지고 4일 만에 찰리 모자는 캐나다에 갔다가 미국으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그 당시 사격도구가 그들의 차 안에 있었는데 국경을 드나들며 캐나다 법률뿐만 아니라 미국의 법률도 위반했습니다. 미국의 법에서는 동일한 범죄에 대해 2번 기소할 수 없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러나 탈량의 사건과 불법적으로 무기를 국내로 반입하는 사건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찰리는 또 한 번 고소를 당했습니다. 그리고 이번 판사는 공정한 태도로 징역 20년을 선고했습니다. 그 형량은 다른 사람을 해친 범죄 사건보다 더 심각했습니다. 이건 아마 담당 판사가 탈량 사건의 기존 판결에 불만이 있어 이 기회를 빌려 전 판사의 실수를 만회했을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물론 탄씨 모자는 그런 가혹한 처벌을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바로 항소를 제기했지만 결국 기각되었습니다. 추후에 그들은 감형을 요구했지만 결국 거부당했습니다. 찰리는 아마도 젊은 시절을 감옥에서 보내고 40세가 지나서야 석방될 것입니다. 엄친아가 이런 결말을 맞게 되다니 여러분은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로 남겨주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미스터리 수사국입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